이딴 냄새나고 숨막히는 밥상.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남의 사생활 함부로 파헤치지 말라고 경고했죠. 진짜 소름 끼치니까 작작 좀 하라고. 새벽 4시 사위의 아침과 도시락을 위해 불을 켜던 장모 은숙의 정성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아내 혜진이 피땀 흘려 번 월급을 가로채 상간녀의 아파트 계약금을 치르고 장모의 노후 자금 5천만 원까지 불륜의 미천으로 삼고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불륜을 들키고도 요양원이나 가라며 장모를 협박하던 사위 민준. 그 비열한 입을 다물게 한 건 아내 혜진이었습니다. 스터디한다는 사람이 새벽부터 남의 마누라랑 호텔에서 나와? 우리 엄마 노후 자금까지 그 여자 계좌에 꽂아주는 게 네가 말한 스터디냐고. 오빠가 그렇게 원하던 자유, 이 이혼 소장으로 끝내줄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괴물아. 그가 재테크 스터디라는 가면을 쓰고 벌인 추잡한 불륜 노름은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날의 영상과 계좌 내역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밥상 위로 이혼 소장을 집어 던진 딸, 그리고 뭉개진 밥알을 닦아내며 독하게 마음먹은 엄마. 가장 처참하게 부서진 자리에서 비로소 두 여자의 뜨거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위로 시퍼런 새벽빛이 내려앉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60대의 은숙은 알람 소리도 없이 몸을 일으킵니다. 환갑을 넘긴 이후로 무릎 관절은 비가 오지 않아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만 은숙은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고 욕실로 향합니다. 찬물에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는 은숙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 결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은숙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딸 혜진의 집으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씻습니다. 텅 빈 버스 안에서 은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30 중반의 딸 혜진은 굴지의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하며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함 뒤에는 잠을 줄여가며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해내는 지독한 일상이 숨어 있음을 은숙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은숙은 자신이 조금 더 몸을 움직이면 딸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라 믿으며 매일 새벽 이 길을 나섭니다. 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들어서면 은숙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은숙은 곧장 주방으로 향해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은 사위 민준이 새벽 스터디를 나가는 날입니다. 민준은 혜진보다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혜진이 승진할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씁쓸해 보이던 사위의 뒷모습을 은숙은 가슴 아프게 기억합니다. 그런 민준이 1년 전부터 어머님, 저도 이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요. 재테크 스터디를 통해 저희 세 식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할게요. 라며 당당한 포부를 밝혔을 때 은숙은 누구보다 열렬히 사위를 응원했습니다. 그 야망이 기특했고 내 딸을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이 고마워. 은숙은 자신의 노후를 기꺼이 딸과 사위의 뒷바라지에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성실하니까 뭐든 잘해낼 거야. 혜진이 뒷바라지는 내가 다 할 테니 자네는 큰 꿈만 꾸게. 내 사위기 살려주는 건 이 장모가 책임질게. 은숙은 사위가 밖에서 부실하게 끼니를 때울까? 새벽 4시부터 준비한 재료로 정성껏 도시락을 쌉니다. 사위가 제일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넉넉히 볶고 혹여나 체할까봐 소화를 돕는 매실 장아찌와
갖은 나물을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쯤 안방 문이 열리고 사위 민준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나옵니다. 민준은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은숙에게 다가와 넉살 좋게 웃어 보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와주셨어요? 이 새벽에 도시락까지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혜진이보다 제가 더 잘 벌어야 집안 기가 좀 살 텐데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보여드릴게요. 민주는 은숙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살가운 소리를 내뱉습니다. 은숙은 그런 사위가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은숙은 사위 앞에 경동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약재상을 뒤져 지어온 한약 한 포를 정성껏 데워 내어 놓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꼭 챙겨 먹어. 내가 단골집 가서 제일 좋은 걸로 지어온 거야. 새벽 공부가 체력 싸움이라는데 몸 상하면 다 무슨 소용이야. 자, 도시락도 여기 뒀으니 챙겨가고. 밖에서 사 먹는 밥이랑은 비교도 안 될 게야. 민주는 한약포를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역시 우리 장모님밖에 없네요. 이 정성 생각해서라도 저 이번에 꼭 재테크 성공할게요. 어머니 노후 자금 불려드리는 게 제 인생 목표인 거 아시죠? 저만 믿으세요. 민주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나가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때문입니다. 민준이 나간 뒤 딸 혜진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거실로 나옵니다. 혜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엄마, 민준 씨가 요즘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해서 지칠까 마음이 쓰여요. 저 자존심 세워주겠다고 저러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니다, 혜진아. 내 남편 같은 사람 요즘 세상에 없다. 얼마나 건실하니. 너는 회사 일에만 집중해라. 살림이랑 애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김서방이 저렇게 의욕을 내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혜진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 애쓰지만 현실의 피로 앞에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혜진이 출근하고 손주 서우가 잠에서 깨면 은숙의 진짜 노동이 시작됩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틈틈이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해치웁니다. 은숙은 허리를 펼 틈도 없지만 방긋 웃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힘을 냅니다. 사위의 야망이 곧 내 딸의 행복이자 우리 가족의 미래라 믿으며 은숙은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도 묵묵히 견뎌냅니다. 민주는 가끔 수익률이 좋은 주식이나 경매 물건을 보여주며 은숙을 안심시켰고 은숙은 그런 사위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민준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던 은숙의 손길이 멈춥니다.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기 위해 옷을 살피던 중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손에 잡힙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 적힌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은숙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강남의 한 유명 특급 호텔 식당에서 결제된 금액은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시간은 오전 7시 45분이었습니다. 7시 45분이면 한참 스터디하고 있을 시간인데 왜 이런 곳에서 밥을 먹었을까? 은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수증을 다시 살핍니다.
영수증 하단에는 2명의 조식 뷔페 이용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간다는 사람이 누구와 이른 아침부터 이런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은숙은 민준의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가방 구석에는 은숙이 오늘 아침에 챙겨준 한약포가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새벽부터 정성껏 싸준 도시락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시락 통을 열어본 은숙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은숙이 정갈하게 담아준 음식들은 수저 한 번 되지 않은 채 그대로 굳어 있고 그 사이에는 혜진의 것이 아닌 화려한 색상의 립스틱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립스틱의 뚜껑을 열자 진하고 달콤한 장미 향기가 코끝을 찌릅니다. 평소 화장기 없는 수수한 혜진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입니다. 은숙은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켜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을 합니다. 민준은 은숙이 자신의 가방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찰나의 순간 표정을 굳힙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제 가방은 제가 정리할 텐데. 남의 가방 함부로 보는 건 좀 실례 아닌가요? 민준은 재빨리 다가와 은숙의 손에 들린 립밤을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방금 전까지의 다정한 사위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은숙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짐짓 태연하게 묻습니다. 아, 미안하네. 가방에 웬 여자 립스이 있길래 혜진이 선물인가 싶어서. 그리고 도시락은 입에 안 맞았니? 그대로 있길래 속이 안 좋은가 걱정돼서 열어봤다. 민주는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입니다. 아, 그거요? 이번에 스터디 같이 하는 후배가 떨어뜨렸길래 제가 챙겨뒀어요. 내일 돌려줘야죠. 도시락은 오늘 갑자기 급한 회의가 잡혀서 먹을 시간이 없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성 생각해서 내일은 꼭 다 먹을게요.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주머니에 립스틱을 집어넣고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은숙은 보았습니다. 민준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동안 사납게 일렁이던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민준의 옷소매에서 영수증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호텔 조식 뷔페의 은은한 커피 향과 베이컨 냄새가 배어나오는 것을 은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던 은숙의 세계에 잔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숙은 주방 식탁에 덩그러니 놓인 도시락 통을 보며 자신이 쌓아 올린 신뢰가 어쩌면 모래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밤새 은숙은 단 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제 보았던 그 화려한 립스틱과 호텔 영수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평소 같으면 부지런히 도시락을 준비했을 시간이지만 은숙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디고 조심스럽습니다. 사위 민준이 깨지 않게 숨죽이며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밥을 안 칩니다. 하지만 은숙의 온 신경은 안방문 너머 사위의 움직임에 곤두서 있습니다. 드디어 안방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옵니다. 민준은 어제의 날카로웠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사위의 얼굴을 하고 은숙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제는 제가 회사 일로 너무 예민해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정성도 모르고 제가 가방 열었다고 화부터 냈네요. 민주는 은숙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가운 소리를 내뱉습니다. 은숙은 그 가증스러운 손길에 몸서리가 처졌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니야, 사위 소지품을 내가 나이가 드니 눈치 없이 열어봤지 뭐야. 공부하느라 예민할 텐데 내가 미안하다. 자, 여기 도시락이랑 한약 챙겼으니 어서 가봐. 민주는 은숙이 건네는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고는 활기차게 현관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은숙은 미리 챙겨둔 낡은 외투를 걸쳐 입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려옵니다. 평생 남의 뒤를 밟아본 적 없는 은숙에게 이것은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생각에 은숙은 입술을 꽉 깨물고 현관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간 은숙은 아파트 단지 입구 어스름한 가로등 밑에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민준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단지 정문을 통과합니다. 은숙은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탑니다. 기사님, 저기 앞에 검은색 승용차 좀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깝지는 않게 부탁드립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은숙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묵묵히 차를 출발시킵니다. 민준의 차는 스터디 장소라는 학원가가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인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 단지로 향합니다. 은숙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민준의 차가 어느 조용한 골목 입구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자가 빌라에서 나와 민준의 차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은숙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어제 가방에서 보았던 그 립스틱의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민주는 여자를 태우고는 근처의 한 카페로 향합니다. 재테크 스터디가 이루어진다던 그 시간, 민주는 그 여자와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은숙은 택시에서 내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민주는 혜진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준을 바라보며 연신 웃음을 터뜨립니다. 선배님, 오늘도 일찍 나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침은 호텔 가서 가볍게 먹죠. 집에서 싸준 도시락은 냄새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은숙의 귀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민주는 그녀를 지연 후배라고 부르며 화답합니다. 지연 후배, 오늘따라 더 예쁘네. 이 도시락? 신경 쓰지 마. 장모님이 하도 극성이라 받아온 거니까.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 민주는 은숙이 새벽 4시부터 정성껏 싼 도시락 가방을 쓰레기통 옆 벤치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립니다. 은숙은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민주는 그 여자를 지연 후배라 부르며 사회적 관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스킨십은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지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민준의 차가 도착한 곳은 지난번 영수증에 찍혀있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듯 호텔 발레 파킹을 맡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은숙은 호텔 로비 대리석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호텔 조식 뷔페 입구에서 두 사람은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더니 자연스럽게 안으로 사라집니다. 은숙은 로비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여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은숙은 억지로 눈물을 참아냅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울면 내 딸은 누가 지키나.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이제 막 출근 준비를 마쳤을 딸에게 이 추악한 광경을 당장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약 1시간 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옵니다. 지연은 민준의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배님, 우리 이번에 투자하는 거 사모님은 정말 모르시는 거죠? 전 선배님만 믿고 제 이름으로 계좌 다 열어둔 거니까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마, 지연 후배. 혜진이는 회사 일밖에 모르는 애야. 우리 장모님도 내가 호강시켜준다니까 지갑 통째로 맡기신 분이고 이 돈으로 우리 보금자리부터 마련하자. 은숙은 그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민주는 장모의 신뢰와 딸의 성실함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불륜 자금과 미래를 위해 그들의 피땀 어린 돈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연을 직장 근처에 내려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회사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 딸 혜진이 퇴근해 돌아옵니다. 혜진은 엄마의 안색이 유난히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스레 묻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은숙은 혜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혜진아, 너 혹시 김서방이 한다는 그 스터디의 지연이라는 여자 후배 누군지 아니? 혜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아, 지연 씨요? 민준 씨 예전 직장 후배라던데 지금은 부동산 투자로 아주 잘 나간대요. 민준 씨가 그 후배한테 배우느라 고생이 많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낍니다. 딸은 남편이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민주는 후배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륜을 자기 개발로 포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이 퇴근에 들어옵니다. 그는 은숙을 향해 여전히 다정한 사위의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 오늘 도시락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역시 장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스터디 모임 후배도 장모님 요리 솜씨 부럽다고 난리네요. 은숙은 대답 대신 민준의 눈을 빤히 응시합니다. 민준은 순간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짐짓 피곤한 척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은숙은 이제 확신합니다. 민준의 야망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은숙은 밤늦게 혼자 주방에 앉아 사위가 버렸던 도시락 통과 똑같은 새 통을 꺼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가증스러운 연극을 끝내기로. 하지만 당장 터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준이 그토록 아끼는 그 야망과 자유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은숙은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은숙의 심장은 매일 아침 사위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타들어가는 듯합니다. 민주는 여전히 완벽한 사위의 가면을 쓰고
은숙을 대합니다. 퇴근길에는 은숙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들고 와.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하지만 이제 은숙의 눈에 비치는 민주는 건실한 가장이 아니라 뱀처럼 교활하게 기회를 엿보는 약탈자일 뿐입니다. 은숙은 민준이 잠든 새벽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민준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가죽 서류 가방과 노트북이 타겟입니다. 은숙은 민준이 술에 취해 비번을 잠시 해제해 두었던 틈을 타 노트북을 열어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부동산 경매 목록이 가득합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지연. 민준이 스터디 후배라고 소개했던 그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단톡방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은숙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선배님, 이번에 보내주신 5천만 원 바로 입금 확인됐어요. 역시 우리 선배님 추진력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지연의 메시지에 민주는 여유로운 말투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연 후배, 그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야. 장모님이 노후 자금이라고 꽁꽁 숨겨둔 건데 내가 재테크해준다고 겨우 설득해서 가져온 거야. 지연 후배 명의로 돌려놓는 게 제일 안전해. 혜진이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은숙은 숨이 멎을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5천만 원. 은숙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식당 파출부를 하며 몸이 부서져라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딸 혜진이 나중에 자식 공부시킬 때 보태주려 했던 은숙의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돈을 투자라는 핑계로 가로채 불륜 상대인 지연의 계좌로 빼돌린 것입니다. 선배님, 근데 사모님이 눈치채면 어떡해요? 장모님도 요즘 안색이 안 좋다면서요. 혹시 우리가 새벽마다 호텔 가는 거 들킨 건 아니겠죠? 지연의 걱정 섞인 물음에 민주는 비웃음 섞인 답장을 보냅니다. 걱정 마. 우리 장모님 혜진이 기 살려주겠다면 간이라도 빼주실 뿐이야. 내가 성공해서 호강시켜준다는 말 한마디면 껌뻑 죽으시거든. 노인네들이 원래 그렇잖아. 자기 자식 잘 된다는데 앞뒤 가리겠어? 그냥 적당히 효자 노릇만 해주면 절대 의심 안 해. 어차피 그 돈 혜진이 명의로 돌려준다고 해도 나중에 내가 관리하면 그만이야. 그 노인네는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게 돈 굴리는 줄도 모르고 새벽마다 도시락이나 싸고 있겠지. 은숙은 노트북 화면을 덮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내가 저 인간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약재 시장을 뒤져 한약을 지어다 바쳤던가. 내 딸 고생시킨다고 손가락 마디가 휘도록 손주를 봐주던 내 정성을 저 인간은 멍청한 노인의 맹목적인 희생으로 치부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어둠 속에서 결심합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연극을 주도한 민준에게 가장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은숙은 민준의 노트북에서 지연의 계좌 번호와 대화 내용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손길은 차갑고 정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립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습니다. 혜진은 바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리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이 정말 시원하네요. 역시 장모님 손맛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스터디 모임 사람들이 저보고 장모님 복까지 타고났다고 어찌나 질투를 하던지. 민준의 뻔뻔한 칭찬에 은숙은 속이 뒤집혔지만 짐짓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합니다.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 스터디 모임 사람들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문가한테 직접 설명 들으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내 피 같은 돈 5천만 원이 말이야. 순간 민준의 숟가락질이 멈춥니다. 혜진은 의아한 듯 거울을 보다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민준 씨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투자라는 게 원래 복잡하잖아. 엄마는 들어도 잘 모를 텐데. 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지으며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어머니, 투자라는 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들으면 복잡하기만 해요. 워낙 바쁜 사람들이라 시간 내기 힘들 거고요.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잠도 줄여가며 공부하는 건데요. 사위 자존심을 이렇게 긁으시면 혜진이 보기도 민망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은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큰 돈이 오가는 일인데 나도 알아야지. 그리고 김서방, 스터디 모임 후배랑 새벽마다 호텔에서 조식 먹는 것도 스터디의 일종인 건가? 어제 가방에서 떨어진 그 립스틱 모임 후배 거라며? 여자 후배가 선배님 하면서 자네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진도 공부의 연장인가? 식탁 위에 정적이 흐릅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민주는 찰나의 순간 표정을 일그러뜨리더니 이내 코웃음을 칩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텔 조식이라니요. 제가 새벽마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설마 저 미행하신 거예요? 이건 인격 모독입니다. 사위를 이렇게까지 못 믿으시다니 정말 실망이네요. 혜진아, 너도 뭐라고 좀 해봐. 장모님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지 않아? 민주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식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혜진은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립니다. 민준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행을 했다니? 엄마, 정말이야? 민준 씨가 그럴 리 없잖아. 은숙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딸의 인생은 영원히 저 가짜 사위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것입니다. 혜진아, 내가 봤어. 새벽마다 스터디 간다던 네 남편이 그 지연이라는 여자랑 호텔 로비에서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어. 네가 밤새 애 보느라 고생할 때 이 사람은 네가 준 돈으로 남의 여자랑 비싼 밥 먹고 있었단 말이야. 새벽마다 싸준 도시락? 쓰레기통 옆에 던져버리고. 민주는 당황하며 혜진의 손을 붙잡습니다. 혜진아, 아니야. 장모님이 오해하신 거야. 그날은 정말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어서 지연 후배가 전문가니까 도움받으려고 만난 것뿐이야. 장모님이 나이 드셔서 눈이 침침하시니까 헛걸 보신 모양인데 너까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데. 민주는 끝까지 은숙을 노망난 노인 취급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은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찍어둔 사진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지연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미러들이 담긴 대화 내용이 혜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것도 내가 헛본 거니? 내 노후 자금 5천만 원, 왜 그 여자 계좌로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라며? 그 미래에 내 딸 혜진이 자리는 있긴 한 거니? 그 후배 여자랑 살 집 마련한다는 게 김서방 네가 말한 재테크였어? 혜진은 화면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민주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사위 앞길 막으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 돈 어차피 제가 불려서 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연 후배가 운용 능력이 좋으니까 맡긴 거라고요. 이게 다 우리 잘 살자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속 좁게 구세요? 혜진아,
너도 알잖아. 나 우리 집안 일으켜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 조금 실수한 건 인정할게. 하지만 다 너랑 서우 위해서야. 장모님이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니까 우리 사이가 이 모양인 거 아니야. 민주는 이제 화살을 은숙에게 돌리며 딸과 엄마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은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민겨? 자네한테 그런 게 남아있긴 한가? 그 여자 후배 계좌로 들어간 내 돈 5천만 원, 당장 내일 오전까지 원상복구 해놓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내 딸 인생에서 당장 꺼져. 자네 같은 짐승한테 내 딸 더는 못 맡긴다. 민주는 은숙의 단호한 태도에 전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은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노인네가 우연히 영수증 하나 본 정도로 치부하며 밤늦게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은숙을 처리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선배님, 어떡하죠? 그 돈 벌써 주식에 묶여서 못 빼는데. 그 돈 없으면 우리 끝장이에요.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주는 서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걱정 마, 지연 후배. 장모님이 증거라고 내민 것들, 내가 다 조작된 거라고 우기면 돼. 요즘 세상에 사진 조작이 얼마나 쉬운데. 그리고 혜진이. 걔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애야. 내가 대충 무릎 꿇고 달래면 금방 넘어올 거야. 장모님은 내가 따로 손을 쓸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 노인네 내일이면 꼬리 내리는 꼴 보게 해줄 테니까. 민주는 혜진이 출근한 틈을 타 은숙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숙의 뒤로 민준이 다가와 낮게 의졸입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시면 제가 돈 불려서 돌려드린다니까요.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혜진이가 이혼녀 소리 듣는 거 원하세요? 서우가 아빠 없이 크는 거 보고 싶으시냐고요. 어머니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어요. 한 번만 더 내 가방 건드리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 보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민주는 은숙의 약점인 손주와 딸의 미래, 그리고 은숙의 노후를 볼모로 삼아 협박합니다. 하지만 은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위의 눈에는 공포에 질린 노인의 모습이 보였겠지만 은숙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참아온 인내심이 도끼로 변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김서방. 자네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하지. 내 딸 시들게 하는 인간보다는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게 100번 낫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자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선배님 소리, 내가 평생 듣게 해주겠네. 은숙의 새벽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방의 가스레인지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민준이 콧노래를 부르며 지연 후배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는 시간, 은숙은 불 꺼진 식탁 의자에 앉아 그가 안방에서 나오는 기척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숙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굽히고 살았던 그 선한 눈매에는 이제 차가운 도끼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안방 문이 열리고 민준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 은숙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며 협박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머리를 만졌습니다. 민주는 주방이 어두운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은숙의 무표정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깜짝이야. 왜 불도 안 켜고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왜 아직인가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고집을 부리면 본인만 힘들어지신다니까요.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할 때 제 말 들으세요. 자꾸 이렇게 시위하시면 저도 더는 못 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장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부터 밤까지 차곡차곡 모아온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 PC를 그의 가슴팍에 3개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요, 어머니. 또 제 가방 뒤지셨어요? 제가 경고했죠. 남의 사생활 함부로 파헤치지 말라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민준이 짜증 섞인 얼굴로 화면을 켠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준이 지연과 호텔 조식 뷔페에서 다정하게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지연의 남편 명의로 된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낮 뜨거운 행각을 벌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이걸?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지연 후배라는 여자, 그 여자 남편한테도 자네가 선배님 노릇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전했어. 이 사진들, 영상들, 그리고 자네가 내 노후, 자금 빼돌려 공모한 녹취록까지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보냈단 말이고, 지금쯤 그 집도 지옥불이 떨어졌겠지. 자네가 그토록 아끼는 그 지연 후배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나? 내 돈 5천만 원으로 그 여자 아파트 계약금 치르려고 했다지.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칼날처럼 민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은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미쳤나?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 돈 내가 불려준다고 했잖아. 지연 후배랑은 비즈니스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노인네면 노인네답게 구석에서 밥이나 차릴 것이지. 어디서 남의 일에 참견이야.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은숙을 바닥으로 밀어버리려던 찰나 안방 문이 세차게 열리며 혜진이 뛰어나왔습니다. 딸 혜진은 이미 밤새 잠들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의 보조 휴대전화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한테 할망구라고 했어? 비즈니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남의 여자랑 입을 맞춰? 우리 엄마 돈 5천만 원을 그 여자 계좌에 꽂아줘? 여기 적힌 이 메시지들은 뭐야? 선배님, 빨리 그 돈 빼서 우리 집 계약해요. 이게 내가 말한 비즈니스야? 혜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웃으며 식탁 위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은숙이 차려놓고 치우지 못한 식탁 위의 그릇들과 물컵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근데 너도 잘한 거 없어. 대기업 과장이라고 유세 떨면서 나 무시한 게 누군데? 내가 내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살 때 지연 후배만 나를 선배님 대접해주면서 치켜 세워줬어. 장모, 저 노인네가 매일 아침 우리 집 와서 감시하는 게 얼마나 숨막혔는지 알아? 민주는 은숙의 정성이 담긴 그릇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깨져나갔습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정성이야? 이딴 냄새나고 숨막히는 밥상.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장모가 해주는 밥? 그거 먹고 내가 체할 뻔한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민주는 식탁을 양손으로 붙잡고 통째로 뒤엎었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남은 국그릇과 반찬들이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은숙은 흩어진 밥알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찢어 민준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가 그렇게 원하던 자유.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내줄게. 이혼 소장이야. 법원에서 보자.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흩날리는 서류 조각들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너 나 없으면 서우 어떻게 키울 건데? 대기업 과장? 그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내가 집에서 살림 다 봐주고 애 봐줘서 내가 그 자리 간 거 아니야? 내 엄마가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고. 살림을 봐줘? 우리 엄마가 뼈마디가 녹아나게 해준 걸 네가 했다고? 짐승도 은혜는 안다는데 너는 정말 괴물이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전세금 우리 엄마 돈이랑 내 월급으로 만든 거야. 네 짐 다 복도로 던져버리기 전에 네 발로 나가. 혜진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현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준은 끝까지 혜진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나갈 것 같아? 이 집 내 명이야. 내가 이 집 구석구석 내 손 안 닿은 곳이 없는데 어디서 나가라 말아야. 너희 식구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이 미리 연락해둔 지연의 남편과 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눈이 뒤집힌 채 민준의 멱살을 잡고 거실벽으로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내 아내랑 선후배 노름하면서 내 집안을 박살내? 내 돈까지 빼돌려 아파트 계약금을 걸어? 이 파렴치한 자식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거실은 순식간에 고성과 비명, 그리고 육탄전으로 가득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면서도 끝까지 혜진과 은숙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정은숙, 박혜진, 당신들 인생 내가 확실히 망쳐줄게. 평생 이혼녀 딱지 붙여서 지옥에서 살게 해줄 거라고. 너희 식구들까지 다. 민준이 끌려나간 뒤 집안에는 차가운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혜진은 넋이 나간 듯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찢어진 가족 사진과 짓밟힌 밥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찬물에 행주를 적셔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짓밟힌 밥알들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가 차려준 밥, 저런 인간한테 먹인 게 내 평생의 한이야. 이제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엄마가 해준 밥,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줄게. 딸 혜진은 엄마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은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새벽 5시. 평소 같으면 민준의 아침을 차리고 배웅했을 그 시각, 은숙과 혜진은 이제 진짜 자신들의 삶을 향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제방 너머로 시린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멸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 은숙과 혜진의 진짜 삶을 알리는 서광이었습니다. 민준이 연행되고 난 뒤의 거실은 흡사 폭격이라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은숙이 어제 혜진의 길을 살려준다고 시장을 3바퀴나 돌아 사온 최고급 갈비찜은 바닥에 쏟아져 흙먼지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발로 짓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하얀 밥알들이 뭉개져 흉물스러운 자국을 남겼습니다. 은숙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밥알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긁어 모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밥의 감촉이 마치 자신의 망가진 삶을 만지는 것 같아 은숙은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돌아온 것이 사위의 발길질과 냄새나는 밥상이라는 모욕이라니. 은숙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바닥에 떨어진 밥알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소파 밑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 서우는 아빠가 저런 짐승인 거 알면 어떡해? 혜진의 목소리는 이미 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걸레를 내려놓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뒤범벅된 딸의 얼굴을 자신의 소매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혜진아, 서우는 걱정 마라. 저런 인간 밑에서 거짓을 배우며 크는 것보다 아빠가 없어도 정직하고 단단한 엄마 밑에서 크는 게 10,000번 낫다. 할미도 있잖니. 이 엄마가 내 서러움 다 갚아줄 테니 너는 고개 숙이지 마라. 잘못한 놈이 나쁜 놈인 거야. 은숙의 말에 혜진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너무 몰랐어. 엄마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리게 하고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엄마가 새벽마다 그 고생을 하며 도시락을 쌌는데 저놈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대. 엄마, 내가 죽일년이야. 혜진의 오열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은숙은 딸을 품에 안고 등을 다독였습니다. 아니다, 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마음을 먹고 너를 이용한 그놈 잘못이지. 그리고 내 노후 자금? 그 돈 아까울 것 없다. 저런 짐승 같은 놈을 우리 집에서 도려내는데 쓴 값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깝다. 내 딸 인생 구한 값인데 그게 뭐가 아깝니까? 만약 그 돈으로 저놈이랑 계속 살았으면 그게 더 지옥이었을 거야. 은숙은 다시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서재로 들어가 그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명품 양복이며 고급 구두며 지연과 호텔 조식을 먹을 때 입었을 그 화려한 옷들이 은숙의 손에 의해 무참히 구겨졌습니다. 은숙은 민준의 골프채며 고가의 시계들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혜진의 피땀 섞인 월급과 은숙의 노후 자금으로 일궈낸 가짜 풍요였습니다. 은숙은 그것들을 현관밖 복도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 사위가 바람 피우다 걸렸다며? 어머,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소리들은 은숙의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지만 혜진은 달랐습니다. 혜진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민준의 짐 가방을 하나 더 던지며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 바람 피워서 쫓아내는 중입니다. 구경할 거 다 하셨으면
경찰에 증언이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들 보셨죠? 저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혜진의 당당한 외침에 은숙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강했구나. 내가 너무 약하게만 봤구나 싶어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보랏빛에서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은숙은 짐 가방을 현관 앞에 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손주 서우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처럼 자고 있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은숙은 다짐했습니다. 서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내 엄마도 너도 할머니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너는 내 아빠 같은 사람으로 크지 않게 할머니가 바르게 키워줄게. 걱정 마라. 은숙은 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혜진아. 이제 이 집에는 미련 두지 마라. 내가 이 집 들어올 때 가졌던 설렘보다 지금 나가는 내 결심이 훨씬 더 소중한 거다. 저 문 닫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 세상이야.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 말이다. 혜진은 짐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은 비록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눈빛만은 새벽 하늘의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설 때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위의 눈치를 보며 들이마셨던 그 탁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아, 오늘 저녁엔 시장 가서 제일 싱싱한 조기 좀 사자. 우리 서우가 좋아하는 생선 구워서 하얀 밥에 얹어주자꾸나. 이제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웃으면서 밥 먹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차려줄게. 그 누구도 뒤엎지 못하는 그런 밥상 말이다. 은숙의 말에 혜진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너진 제방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세 사람의 발치에 긴 그림자를 만들며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독해진 어머니의 힘은 가장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던 그 뒷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은숙과 혜진에게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닌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민준이 뒤엎은 밥알들과 산산조각 난 그릇, 파편들이 은숙의 60년 헌신을 비웃듯 흉측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딸 혜진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가 닦을 필요 없어. 이 지옥 같은 난장판은 저 인간이 제 발로 들어와서 다 치우게 만들 거야. 아니, 저 인간 인생 자체가 이 난장판처럼 박살나게 해줄게. 엄마, 나 박혜진이야. 저런 인간한테 당하고만 있을 바보 아니라는 거 알잖아. 저 인간이랑 그 여자, 내가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야. 혜진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준의 서재에서 챙겨온 비밀 장부와 세컨드폰을 들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상간녀의 지연이라는 여자와 공모하여 은숙의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리고 혜진의 명의를 도용해 어디까지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한 추악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혜진은 밤을 새워 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가장 먼저 상간녀 지연의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지연이 강남 부동산 투자 모임의 핵심 멤버인 줄로만 알고 밤낮으로 일을 하며 투자금을 대주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 파일을 건넸습니다. 영상 속에서 상간녀 지연이 민준을 선배님이라 부르며 콧소리를 내고 그 노인네 돈 빨리 빼서 우리 아파트 잔금 치르자고 공모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지연의 남편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오열했습니다. 박혜진 씨, 고맙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속고 있었네요. 우리 애기 돌 반지도 팔아서 투자금 해줬는데 그 돈으로 호텔 조식을 먹고 있었다니. 내 아내가 내 등 뒤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지연의 남편은 이를 갈며 혜진과 공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반격의 첫 번째 단계는 지연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면을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 시댁 어른들 앞에서 재테크로 집안을 일으킨 복덩이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시부모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딸 혜진의 손을 잡고 상간녀 지연의 시댁 문중 모임이 열리는 교회의 대형 가든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누구신데 남의 가족잔치에 예약도 없이 오셨나요? 지금 저희 집안 며느리가 이번에 크게 수익을 내서 축하하는 자리라 바쁘거든요. 지연의 시어머니가 고운 한복 차림으로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다 은숙을 발견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혜진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사진 뭉치와 민준과 지연이 나눈 추악한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식탁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당신들 며느리가 내 남편이랑 붙어 먹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시죠. 이 여자가 우리 엄마 노후 자금까지 사기쳐서 당신들 이번에 이사한 아파트 잔금 치른 거 그거 다 남의 피눈물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마시는 그 술, 먹는 그 고기가 내 엄마 뼈마디 녹여 만든 돈이라고요. 선배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당신 시부모님 앞에서도 그 콧소리 한번 내보지 그래. 투자 파트너라더니 남의 남편이랑 호텔 침대에서 투자 의논하니?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장례식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이미 집안짐을 다 빼서 길바닥에 내던진 상태였고 시부모는 가문의 수치라며 지연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지연은 친정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혜진이 보낸 내용 증명이 친정 부모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의 부모라는 낙인은 동네 전체에 퍼졌고 지연의 부모는 부끄러움에 대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의 밥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민준과 상간녀 지연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불륜 데이트를 즐기고 심지어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들을 정리해 두 사람이 다니던 회사 감사팀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민주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지연 역시 직장 내 성희롱 방조 및 공금 유용으로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업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을 만큼
추악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 뒤 구속 수사 중이던 민준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길에 은숙과 마주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민준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은숙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 정말 그 여자한테 홀렸던 거예요.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제가 평생 종처럼 살면서 갚겠습니다. 혜진이한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서우 얼굴이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저 그래도 이 집 사위였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은숙은 그런 민준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은 보온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은 혹시 따뜻한 차라도 가져온 건가 싶어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 안에 든 차가운 소금물을 민준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어버렸습니다. 서우 얼굴, 내 놈 입에서 내 손주 이름 나오게 하지 마라. 종, 내 놈이 내 딸과 내 돈을 종 부리듯 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굴하게 굴고 있니? 내가 그렇게 냄새난다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내 도시락, 그게 내 딸의 인생이었고 내 뼈마디였다. 내 놈이 갈 곳은 혜진이 옆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 아니야. 거기서 내가 짓밟은 밥알들을 세며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하비는 꿈도 꾸지 마라.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내 놈은 감옥에서 썩게 만들 테니까. 내가 말하던 그 잘난 성공의 냄새가 지금 내 몸에서 나는 그 소금물. 냄새보다 더 고약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라. 너 같은 짐승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민주는 실성한 듯 울부짖으며 교도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상간녀 지연 역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로 전 재산을 털린 뒤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해 지방의 어느 시장통 주방 보조로 떠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명품백과 외제차는 모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의 친정집마저 소송 비용을 대느라 팔려나갔습니다. 한때 강남 사모님을 꿈꾸던 그녀의 끝은 비참한 나락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딸 혜진의 집 주방에서는 다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은숙은 예전처럼 사위의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차리는 고단한 밥상이 아닙니다. 혜진은 대기업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팀장에서 부장으로 파격 승진을 했고 서우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도시락을 싸지 않습니다. 대신 혜진과 서우를 위해 건강한 아침을 차려준 뒤 낮에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와 민요를 배우러 다닙니다. 은숙의 붓끝에서는 더 이상 억눌린 슬픔이 아닌 단단한 삶의 의지가 묻어납니다. 특히 은숙은 민준에게 돌려받은 합의금과 횡령 변제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동네 입구에 은숙네 정성 반찬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 잡채간이 딱 맞아요.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으실까? 동네 주민들의 칭찬에 은숙은 인자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은숙은 이제 자기 손으로 당당하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딸에게 옷 한 벌 사주고 손주에게 최신형 장난감을 사주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자신이 고생하며 모은 돈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혜진이 화사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반찬 가게로 들어옵니다. 엄마, 오늘 가게 일찍 닫고 우리 호캉스 가자. 내가 서우랑 같이 수영장 있는 호텔 예약해뒀어. 우리 엄마 이제 남이 차려주는 비싼 밥 먹으면서 호강만 해야지. 남 눈치 보는 도시락 같은 건 이제 영원히 안녕이야. 엄마 고생 많았어. 혜진의 제안에 은숙은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는 우리끼리 남 눈치 안 보고 제일 비싼 거 시켜 먹으면서 크게 웃어보자꾸나. 우리가 주인이 된 세상이 이렇게나 밝구나. 은숙은 가게 벽 한쪽에 걸린 혜진과 서우,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은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처참하게 파멸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보란 듯이 잘 살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무너진 제방 너머로 시린 새벽해가 지나가고 이제는 따스하고 찬란한 오후 햇살이 은숙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배신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 진짜 은숙과 딸 혜진의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 쓰레기 같은 놈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엄마가 내 뒤에 든든하게 서 있을게.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은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배신으로 찢겼던 가슴엔 이제 굳은 살이 박여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지는 노을빛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길에는 축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혜진은 부장이 된 후 사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로 뽑혔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많은 후배 워킹맘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이제 퇴근 후 서우와 함께 요리 학원을 다닙니다. 엄마가 해준 정성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서우랑 엄마께 보답하고 싶어. 혜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서툰 요리들은 은숙에게는 그 어떤 명장의 요리보다 달콤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시장에 나갑니다. 예전에는 사위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르느라 혜진이 좋아하는 것은 뒷전이었지만 이제는 혜진이 먹고 싶은 제철 과일과 싱싱한 해산물을 듬뿍 삽니다. 시장 상인들도 은숙의 사연을 듣고는 사장님,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얼굴이네 라며 덤을 얹어줍니다. 은숙의 삶은 이제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서우가 어린이집을 졸업하던 날 은숙은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 민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 빈자리는 수많은 이웃과 친구들의 축하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은 졸업식 후 은숙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서우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은숙은 딸과 손주를 품에 안으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나의 빛이었다. 너희가 없었으면 이 엄마도 없었을 거야. 민준과 상강녀 지연은 여전히 나락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찬란한 오후 세 사람은 강원도의 어느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는 은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다. 혜진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진아.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사는 기분이다. 수평선 너머로 쏟아지는 찬란한 태양은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때로 삶의 의지를 꺾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 속 은숙 씨와 혜진 씨처럼 용기 있게 진실의 눈을 뜨고 악취나는 인연을 도려낸다면 그 자리엔 반드시 새살이 돋아납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잠시 독해졌던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선 딸.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많은 분께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쁜 인연은 치워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모든 악재가 씻겨나가고 오직 맑고 향기로운 공기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